야, 너 시댁이 그렇게 거지라며? 그 집에 시집간 건 내 인생 최대 실수다. 식을 줄 모르던 웃음과 대화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술잔을 내려놓던 손들이 멈추고 몇몇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그 말에는 장난도 농담도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준비된 칼날처럼 너무나 뾰족했답니다. 미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끝이 굳어버린 듯 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잠시 굳어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저 머릿속에서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거지라며 최대 실수라며. 옆자리에서 또 다른 친구가 킥하고 웃으며 말을 보탰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집을 골랐는지 다들 궁금했어. 진짜 돈 없으면 시댁도 남편도 아무 소용 없잖아.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어요. 그 웃음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지요. 미연의 마음에서는 아픔보다 시어머니 정순을 향한 걱정이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건 자신이 아니라 정순이라는 생각에 더 가슴이 저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답니다. 오늘 이 조롱이 그동안 조용히 살아온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는 불씨가 될 거라는 거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미연은 같은 말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어요. 너 시댁이 그렇게 거지라며? 그 집에 시집간 건 내 인생 최대 실수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흔들릴 때마다 동창회에서 받았던 시선이 함께 흔들리는 듯 했답니다. 동창회 장소는 화려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모임을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부터 미연은 이미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다들 잘난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 후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문만 들었지요. 그래도 반가운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화의 흐름은 이상하게 흘렀어요. 처음에는 결혼, 육아, 직장 이야기들이 오갔지요.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어요. 미연아, 결혼하더니 조용하더라. 남편 어디 회사 다녀? 작은 회사 다녀.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야. 월급은 좀 나오나? 너 돈 아끼는 거 보면 많이 어렵나 보다 했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명이 비웃으면 또 한 명이 슬쩍 거들고 농담이야 하고 얼버무리면서도 눈빛은 진지했지요. 그리고 이어진 말. 시댁은 뭐 하는 집인데? 너희 집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잖아. 우리 그냥 평범해. 시어머니도 조용히 사셔. 조용히? 하? 누가 그러던데? 시장에서 몇십 원 깎으려고 실랑이 하시는 분 아니냐고. 순간 몇 명이 동시에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미연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지요. 너 결혼식 때도 시댁 쪽에서 보탠 게 거의 없었다며? 진짜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네. 현실 좀 보지 그랬어. 미연은 차마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탓하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었고 자신을 둘러싼 조롱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었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들려온 말이 미연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무튼 너는 좀 안쓰럽다.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그런 집과는 인연 맺지 말라고 해야겠다. 그 말은 농담도 아니었고 가볍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한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낸 잔인한 말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정순의 따뜻한 등불과 부엌 냄새가 미연을 맞아주었지만 마음속 얼음은 쉽게 녹지 않았어요. 정순이 다가와 걱정스레 물었을 때 무슨 일 있었니? 미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순을 향한 마음이 깊을수록 그날 들은 말들을 꺼낼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정수는 오래 살아온 만큼 미연의 말 속 작은 떨림과 숨소리의 빈틈에서 모든 것을 느꼈어요. 그 분위기, 그 침묵, 그 흔들림. 오늘 무슨 말을 들은 거구나. 정수는 방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곱씹을수록 미연의 표정이 떠올랐고 자신이 숨겨온 삶의 방식이 며느리에게 무게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요. 이 아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너무 오래 숨겨왔던 걸까?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온 조용한 삶의 방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아주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는 자신이 직접 덮어주고 싶다는 진심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시장에 들렀어요. 늘 다니던 반찬 가게에 들러 콩나물 한 봉지와 무 한 개를 골랐지요. 가게 주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정순 씨 며느리 어제 동창회 다녀왔다며?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모처럼 친구들 보고 왔지. 그런데 주인의 표정이 점점 미묘하게 변했어요. 입에 맴도는 말은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기색이었지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게 주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조금 들리던데 내가 괜한 말하는 걸 수도 있어.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내려놓고 가만히 주인을 바라봤어요. 어떤 말인데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단단한 힘이 서려 있었어요. 주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어제 동창회 자리에서 며느리 보고 누가 뭐라 했다더라고. 시댁이 가난하다느니 결혼 잘못했다느니 그런 말들이 돌았다고 들었어요. 정말 못 들을 소리들이었대요. 순간 정순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의 어제 표정이 떠올랐고 밝은 척했던 그 미소 속에 숨어있던 슬픔이 선명해졌지요. 누가 그런 소리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낮게 가라앉았지만 말끝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번졌어요. 그 기운은 오래도록 조용히 눌러놓았던 힘이 아주 미세하게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었죠. 가게 주인은 어쩔 줄 몰라 손사래를 쳤어요. 저도 정확히 누군지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며느리가 너무 조용히 듣고만 있길래 더 심해졌대요. 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계산을 하고 조용히 시장을 걸어 나왔지요.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정순의 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돈이 없을 때의 서러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의 쓰라림,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속에서 겹쳐졌지요. 하지만 지금 그 상처가 다시 아픈 이유는 너무나 착한 며느리 미연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 어떤 모욕도 못하게 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정순의 마음 안에서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결심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세상을 뒤집을 만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예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집안은 고요했어요. 정수는 부엌 정리를 하며 미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5시쯤 문이 열리며 어머니 다녀왔어요 하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었어요. 6시 반이 넘어가서야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미연은 평소보다 훨씬 지친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정수는 그 모습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지요. 미연아, 왜 이렇게 늦었니? 무슨 일 있었어?
조심스러운 물음에 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좀 쉬었다 왔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말끝의 힘, 눈의 온기, 작은 움직임들까지 모두가 평소의 미연이 아니었지요. 정수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으며 말했지요. 너무 힘든 날이면 말 안 해도 돼. 근데 너 혼자 견디기만 하지는 말아라. 그 말에 미연은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정순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 안도, 그리고 말하지 못한 슬픔이 어른거렸지요. 하지만 결국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끼치기 싫어요. 정수는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진심으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상처를 숨기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밤 미연은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동창회에서 퍼진 웃음소리와 너 시댁이 거지라며 하는 말이 계속 귓가에서 울렸어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미연은 베개를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아픈데 시어머니까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지요. 그 시각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서류철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남편이 남긴 유산 목록 등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지요. 정수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온 결심을 되뇌었어요. 이 아이를 더 이상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정순의 손끝에는 평소의 조용한 움직임과는 다른 분명한 의지가 실려 있었어요. 그 결심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동창회가 지나고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미연은 아침 출근길에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걸 보고 멈춰 섰어요. 그룹 채팅방에서 오랜만에 연락하던 동창들이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어제 들은 거 실화냐? 진짜 그런 집에 시집 갔대? 속으로 얼마나 후회할까?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하나. 사진 있던데? 시어머니 맞지? 완전 거지 스타일이던데? 미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눌러보니 시장 한쪽에서 채소값을 흥정하는 정순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지요. 이걸 대체 누가?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메시지 하나가 결정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역시 사람은 집안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니까. 불쌍해서 어떡하냐, 미연아. 미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이 순간 조용해지고 심장 소리만 귀에 크게 울렸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2명의 동료가 미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가난한 집 며느리? 전세 살면서 고생한다던? 아, 그게 미연 씨였어? 헐 몰랐네. 한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고 미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지며 그녀의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정수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 둘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어제 인터넷에서 본 글이 그 집 맞다더라. 아이고,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시어머니가 저렇게 사니까 소문이 나지. 정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충격이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인터넷? 정순의 손에서 장바구니 손잡이가 살짝 미끄러졌어요. 이젠 단순한 오해나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이 며느리와 자신까지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 미연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손을 모은 채 울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정순이 다가가자 미연은 손을 가볍게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 어머니 저 때문에 소문이. 미연아, 내 잘못이 아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말과 달리 정순의 안에서는 오래 눌러둔 불덩이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나를 건드렸구나. 내 가족을 건드렸구나. 이날 밤 정수는 금고와 서류철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지요.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왔다. 이 아이를 울린 그 자리 내가 직접 뒤집어 놓을 거다. 정수는 며느리가 겪은 모욕을 잊지 못했어요. 조용히 우는 미연의 뒷모습은 평생 지켜온 마음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정수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단단한 결심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범한 장바구니만 든 채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 그녀가 향한 곳은 장보는 시장이 아니라 도심 건물 관리사무소였지요. 관리소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구조 변경건 오늘 서류 준비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지만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때 관리사무소 앞 큰 창가에 누군가 익숙한 얼굴이 비쳤지요. 바로 미연의 동창 경이었어요. 경이는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 문 안을 힐끗 보고는 두 사람 모두 걸음을 멈추고 정순을 쳐다봤어요. 저분 누구야? 직원들이 다 일어나네 건물 관련된 사람이야? 경이는 유리에 손을 짚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시어머니? 단정한 외모,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직원들이 보이는 태도는 소박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정수는 두 사람을 흘끗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자리를 나섰어요. 오후 정수는 또 다른 건물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상가 전체가 그녀 소유인 곳이었지요. 마침 그 상가에는 미연의 동창 지혜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용실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요. 사장 좀 불러줄래요. 지혜는 정순을 보고 처음엔 손님으로 대했지만 정순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그 어머님이 어떻게? 정수는 천천히 미용실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다요. 이번에 상가 시설 점검 들어갈 거네. 불편한 점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게. 지혜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미용실에 있던 손님 둘이 서로를 쿡 찌르며 속삭였어요. 저분 사장님보다 더 윗사람 아니야? 저 건물 혹시? 정수는 그런 시선을 모르는 척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걸음이 상가 외부 계단을 내려갈 때 지혜가 멍하니 굳어 서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지요. 세 번째로 정순이 향한 곳은 부동산이었어요. 이곳 역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난번 문의하신 상가 매입건 확인됐습니다. 언제든 진행 가능하십니다. 근처 커피숍에 앉아있던 동창 셋이 이 장면을 또 목격하고 있었어요. 정순이 미연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동창들 중 한 명이 우연히 말하자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분이 시어머니라고?
거짓말이지. 그럼 동창회 때 한 말들은 뭐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들의 표정은 당황, 충격,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요. 정수는 부동산 직원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며 그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무심한 걸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렬한 경고였지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미연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말했다요. 그냥 해야 할 일 좀 보고 왔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뒤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소문은 정반대로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미연을 무시했던 이들 중 누구도 그 파도를 피하지 못하겠지요. 정순의 조용한 보여주기는 그날 하루에만 동창 4명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정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순의 조용한 움직임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정작 미연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동창들이 며칠 전 미연을 빼고 새로 단톡방을 만든 뒤 그 안에서 험담을 실컷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오후 그 단톡방은 폭발하듯 뒤집혔어요. 경희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사진 속에는 정순이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요.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정순 곁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희는 글을 남겼어요. 얘들아, 미연이네 시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던데? 순식간에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말문을 열지 않으면 방 안 전체가 얼어붙을 듯한 침묵이 흘렀지요. 잠시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우리 미용실 있는 상가.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 진짜 이름이 정수님이던데. 아까 사무실에서 똑같은 분 본 것 같아. 또 다른 동창이 사진을 올렸어요. 이번엔 부동산에서 정순이 서류를 살피는 모습. 그리고 글 한 줄. 우리 동창회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대화창은 온통 후회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그때 한 말들 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냥 사과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지 않냐? 근데 미연은 이 방도 모르는 거 알지? 그 말에 모두 숨이 멎었어요. 미연 몰래 만든 방에서 그녀의 가족을 조롱했던 사실이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증거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누군가 올린 메시지 하나가 마지막으로 방 분위기를 뒤흔들었어요. 나 지인 통해 들었는데 미연이네 시어머니 건물 여러 채 있대. 진짜야. 시내 상가도 동네 상가도 다 그분 거라던데. 방 안이 폭발하듯 술렁였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한편 미연은 단톡방의 존재도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다만 느낄 수 있었던 건 며칠 전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정도였지요.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갈 때 늘 시큰둥하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괜히 눈을 피하거나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다가오다 멈추고 누군가는 말을 걸려다 주저했지요. 왜 이렇게들 어색하지? 미연은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냥 고개만 갸웃했어요. 물론 그 변화는 정순이 조용히 움직인 결과였고 동창들이 퍼뜨린 소문이 거치고 되돌아오는 과정이었지요. 미연만 몰랐을 뿐이었어요. 그 시각 정수는 또 하나의 보여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달 임대 조정과 시설 보수 일정을 정했어요. 직원 하나가 말했어요. 어머님, 건물 3곳 모두 일정 잡아드릴까요?
정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장면을 운 좋게 지나가던 또 다른 동창이 목격했지요.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동창회에서 가난하다고 웃었던 그 시어머니가 새 건물의 일정을 동시에 조정하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단톡방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미연 남편도 몰랐던 거 아니냐? 시어머니 진짜 무서운 분 같은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움직임이 이미 충분히 무게를 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창들이 절대 잊지 못할 한 번의 장면을 위해서 동창 단톡방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미연을 빼고 만든 방에서 서로 험담하던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지요. 그때 누가 먼저 말했어. 너 아니야? 가난하다고 놀린 사람. 아니거든. 내가 시어머니 사진 올렸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진짜 끝난 거야. 그 혼란을 깨뜨린 건 딱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직원 둘이 미연이네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짧은 글. 이 건물, 미연이네 시어머니 건물이라던데. 단톡방은 폭발하듯 멈췄어요. 배신감, 공포, 후회, 당황. 모두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손끝이 떨릴 정도였지요. 진짜야?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건물주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 숨 못 쉬겠어. 동창들은 급히 만나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미연에게는 여전히 방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은 채였지요. 그날 저녁 카페 한가운데 6명의 동창이 잔뜩 굳은 얼굴로 모여 있었어요. 말은 오가지만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그냥 사과하면 될까? 그런 문제 아니야. 그분 진짜 조용한 분 같다. 더 무서워. 그러던 순간 찰칵 카페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순간 미연이네 시어머니가 그 문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소박한 손가방 하나 들었지만 전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등 뒤에서 들어오는 빛이 실루엣을 길게 만들며 카페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지요. 정수는 천천히 동창들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발소리조차 숨을 멈추게 할 만큼 묵직했어요. 자리에 다가온 뒤 그녀는 의자를 직접 당겨 앉지 않았어요. 그냥 동창들을 내려다보며 섰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너희가 우리 미연이를 뭐라 했다고 들었단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동창들은 하나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가난하다 했지. 창피하다고도 했지. 시어머니 흥정한다며 비웃었지. 말이 칼처럼 꽂혀 들어왔어요. 누군가 입을 떨며 말했다요. 저희 그런 뜻은. 미연이네 시어머니는 말을 잘랐어요. 그럴 뜻이 없어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이 살짝 보였어요. 상가 임대 계약서, 땅 매입 보고서, 시중은행 자산 명세서, 관리 수익 배당표, 딱 봐도 일반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규모. 동창들이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을 때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요.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건 아니다. 나는 몇십 년을 검소하게 살았다.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하려고. 그녀는 눈빛을 날카롭게 치켜 올렸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며느리를 흔들었더구나. 순간 동창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 입에서 나온 모든 말 하나도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어요. 근데 말이야. 나는 내들한테 뭐 하나도 요구할 생각 없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어요.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어떤 반응도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 말은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우리 미연이 앞에 다시는 함부로 입 놀릴 생각 말거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파도처럼 강하게 밀려들었어요. 정수는 더 말하지 않고 카페를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동창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겨진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그들의 과오에 대한 확실한 경고처럼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건드린 건 그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급의 사람이었구나. 그날 저녁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를 본 순간 미연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과 단단함이 숨어 있었지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연이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니는 부엌에 조용히 주전자부터 올려놓았어요. 미연아, 차 한 잔 마시자. 오늘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 따뜻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만 흘렀고 미연은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어머니가 마주 앉으며 말했어요. 너 동창들 만나고 많이 속상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말하지 않았던 마음이 한 번에 들킨 느낌이었지요.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았다. 내 표정에 다 드러났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오래 숨겨온 게 있었지. 그게 너한테 짐이 됐던 것 같아. 미연은 멍해졌어요. 숨겨온 게요? 시어머니는 손을 포개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검소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됐단다. 남편 떠난 뒤로 혼자 살면서 언제나 절약하고 조용히 모으고 남한테 티 안 내며 살았지. 돈이 있으면 떠드는 사람도 있고 없는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 끝나자 미연의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는 말 듣는 게 제일 아팠어요. 저희 집이 부족해서 그런 말 듣는 거라고. 그게 제일. 미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뻗어 미연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요. 부족한 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란다. 그 한마디에 미연은 숨을 삼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본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배우게 돼 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카페에서처럼 경고나 압박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다. 너한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봉투에는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상가들의 집원 메모, 은행에서 발급한 자산 상황표가 들어 있었어요. 미연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많지는 않다. 그저 조금 일찍 일하고, 조금 적게 쓰고, 조금 꾸준히 모아온 것뿐이다. 그게 평생 쌓이니 조금 많아지더구나. 겸손한 말투였지만 서류가 말해주는 규모는 분명했어요.
미연의 상상보다 몇 배는 더 큰 숫자들이었지요. 근데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시어머니는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미연아, 너는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말 한마디에도 고운 마음이 배어있는 아이잖아. 그런 내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오는 걸 나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미연은 그 말에 눈물이 금세 고여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다음 말을 꺼냈어요. 이제 내가 힘들게 돈 벌며 사람들 눈치 볼 이유 없다. 원하면 회사 일 그만둬도 된다. 나랑 같이 상가 관리 좀 하자꾸나. 미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 가끔 세입자들 만나고 차 마시면서 일정 보고하고 점심 먹고 시간 남으면 둘이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저 진짜로 그래도 돼요? 되고 말고 내 삶이 편해지면 그게 바로 내 기쁨이지. 미연은 울면서 웃었어요. 가난을 비웃던 말들, 상처받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내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건네는 제안은 돈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마음이었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어머니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둘이 천천히 편안하게 살아보자. 며칠 뒤 동창들은 따로 미연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길게 말하지 못하고 서툴고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정말 잘못했어. 이런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졌지요. 미연은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아. 다들 건강하고 좋은 일 많길 바래. 이렇게 담담하게 보냈어요. 그 한 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시어머니와 미연은 함께 따뜻한 국을 끓이며 웃었어요.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연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단다. 우리는 늘 서로를 지켜주면 된다. 그게 가족이다. 미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지고 바깥에서는 겨울 공기가 서늘하게 불어왔지만 집 안만큼은 어느 때보다 포근했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감싸는 손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더 깊이 기대게 되었지요. 그리고 미연은 깨달았어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는 걸, 그 깊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